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언박싱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11월입니다. 목이 메이네요. 네. 11...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게요. 네, 11월 이제 뭐 찬바람도 불고 11월이 되면은 세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쵸. 저도 좋아해요, 사실. 그래요.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1월부터 쇼핑 안 합니다. 11월을 그렇죠. 11월에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미국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있고. 그렇죠. 중국에는 또 관군제가 있잖아요. 뭐 어때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뭐 관군제 하면 이제 중국에서도 와 뭐 하면서 세일 열기가 좀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가 워낙 심해가지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11월 11일 관군제 당일날은 매출이 2.2% 정도 감소를 했다 그럽니다. 예. 56조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소비 둔화가 경제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도 현재 사치 금지령이 내려져 있고요. 부정부패 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소비가 둔화되니까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1+1 행사를 1년 내내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에도 매출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 때문에 뭐 알리바바라든지 징둥닷컴 같은 대형 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전망을 아예 내놓지 않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해외스타들을 초청하는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중국 안에서는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처럼 높은 실업률이라든지 또 임금 삭감 등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뭐 특수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현재는 좀 우세하다고 합니다. 방금 차트 보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하면 물론 중국 최대 쇼핑 사이트니까 네. 지금 거의 이제 완만하게 이제 그러게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뭐 추가적으로 또 매출이 확 늘어날 요인은 없어 보이는데 이제 11월 11일이 이제 일단 광군제 이 광군제 제목이 재밌어요. 이게 빛나는 싱글, 뭐 싱글들을 위한 날, 빛나는 몸뚱이라는 뜻이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싱글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싱글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쇼핑 많이 해라 뭐 이런 재밌는 기원을 갖고 있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말 목요일이잖아요. 예.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어원도 재밌는데 어원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서 이날 많이 팔아서 이제 상점들이 흑자로 돌아선다 뭐 이런 기원도 있는데 이번 쇼핑 시즌에 미국과 중국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젊은 층들을 중심해서 카드 연체율이 상당히 높고요. 또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1999년도에 카드와 관련된 연체율을 조사를 했는데 올해 그 3분기는 8%까지 90일 이상 심각한 연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카드 채무가 무려 1,417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카드뿐만 아니라 모기지 대출 그리고 자동차 대출을 포함하면은 미국의 전체 채무는 2경 2,7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모기지 금리 평균이 7% 중반 정도 되고요. 금리가 대부분 8, 9%의 금리다 보니까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거의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미 그 소비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11월, 12월 그 연말 상정 기간에 매출을 3에서 4%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5%보다 낮게 보고 있고요. 중국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만 아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싸도 좋다 이거죠. 네, 싼 게 너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자상거래를 비롯해서 온 오프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OEM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해서 싸게 물건들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올해 특이한 것은 전체 네트워크 중에 최저 가격 보증제를 실시하는데요. 다른 쪽에서 더 낮게 해주면 우리도 더 싸게 해주겠다. 이런 그 할인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가장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주머니를 열 사람들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가전제품이라든지 휴대폰, 디지털 그 기기,
의료, 개인 그 생활용품, 화장품, 신발 등이 아주 각광을 좀 받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1대1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 그 플랫폼에서 현금 쿠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그리고 타이머나 이런 쪽에 들어가면은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쿠폰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그 한국 그 기업들이 이미 그 여름철서부터 중국 시장에 맞춰서 맞춤 상품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좀 분위기는 좀 안 좋다고 합니다. 뭐 K 화장품이나 분유, 의류, 푸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 안에서는 거차오 열풍, 그러니까 애국 소비 운동이 일어나면서 외국 상품들을 좀 배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또 가처분 소득도 줄다 보니까 전체 그 각종 소비 지표에서 구매 심리가 전혀 살아나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소비 계획이 없다. 또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도 절대된 소비 그리고 신중한 소비 형태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고심스러운 세일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영철 소장님은 이번 세일 기간에 뭐 구매 계획이 있으세요? 저도 뭐 테뮤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보니까 네. 상당히 싸게 파는데 뭐 거의 10,000원 이하에 사고 싶었던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드립과 관련된 또 커피 그 갈아주는 거, 그라인더 이런 것들을 살려고 그러는데 가격이 한 30,000원이면 다 구매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그래도 좀 코리아 페스티벌 거기서 한국 제품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세일 페스타. 세일 페스타 저 죄송합니다. 순간 헷갈렸어요. 예, 세일 페스타. 이제 11일부터 또 시작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곧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날 것이냐 이제 많은 관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어떻게 조율되고 있을까요? 네, 그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상기 들어와서 국내 행사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을 크게 줄여왔는데요. 네. 하지만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엑소더스가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지금 봉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또 미중 간의 외교, 군사적인 대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그렇고요.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해에서도 군사적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이런 긴장 관계를 낮추지 않고서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내년 1월이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요. 또 내년 그 3월 이후부터는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그 당별 그 경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화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에펙 회담 이후에는 대화 모드를 그때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최선의 시기라고 보고서 방미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담 회의에서 15일에서 18일 사이 나흘간 열리는데 이날 가운데 한 날을 택해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가 뭡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좀 이번 그 정상회담과 관련된 조율 과정에서 놀랬던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 골프를 안 칩니다. 네. 골프 라운딩도 없고요. 그래서 산책을 좀 하면서 중동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또 사이버 공격, 풍성 스파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제안을 했는데 중국이 강력하게 아무런 주제 없이 또 사전 협의 없는 대화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할 수가 없다. 흉금을 터놓는 이런 대화 자체를 좀 가급적 꺼려달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중국, 또 우주 강국, 해양 영토 확장, 그리고 핵과 관련된 비대칭 군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중국 안에서는 핵심 이익과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의견이 모아지면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이슈만 하자 이. 예,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 자체가 고지식할 정도로 융통성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 때문에 돌발 사태에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노래를 했다든지 유튜브에서 100만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기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치 있는 연설을 한다든지 순발력이 있는 그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시켰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썰렁한 개인기를 보여주면은 황제의 권위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싫어했다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정상회담 뒤에 시진핑과의 대화라든지 시진핑이 식탁 예절이 좀 형편없었다는 이런 뒷담화가 나올까봐 이런 것들 자체도 절대 유출이 되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번에는 뭐 글쎄요 성과라는 거를 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을 방문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의전이라고 합니다. 외교에서 의전이 모든 것 처음과 끝은 맞는데요. 네. 화려하고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전 중국인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편 전쟁 이후에 서방으로부터 당했던 굴욕을 이제 정상화시킨 유일한 첫 번째 황제가 됐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중국이 에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많은 나라 정상들과의 회의를 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줄 요량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것은 이 이야기는 꼭 들어달라는 거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수출 규제에는 절대 반대한다. 또 디리스킹과 관련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게 대립각을 세운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 대신 기후변화와 관련된 미국과의 그 협력은 해주겠다.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엔 군사대화도 이제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나라의 그 사활적 이해가 갈려있는 그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공통의 인식을 늘려가는데 합의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평화안을 도출하기보다는 뭐 화려한 의전이라든지 만찬식 연회장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인들에 대해서 봐라 이렇게 떳떳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실 미중 양국이 만난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경제 이슈인데 이게 제일 이제 핫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거는 이제 논의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겠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제넷 옐렌 재무장관하고 허리퐁 중국 부총리가 9일에서 10일 먼저 일단 사전 미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좀 진전이 있을까요? 네, 허리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네. 허리퐁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을 떠받치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있고요. 이 예. 사람은 저장방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고요. 또 한 사람이 그 푸젠스 방을 대표하고 있는 허리퐁입니다. 네. 허리퐁 같은 경우는 차이치에 이어서 2인자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시진핑의 모든 힘과 권력이 이 사람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제넷 앨런 의장이 제넷 앨런 그 재무장관이 7월달 중국을 3박 4일 방문하는 동안에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가졌고요. 총 10시간을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 만나는 그 화면이 허리를 굽혀서 폴더 인사를 3번이나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시진핑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미중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상당한 그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이번 그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시장적인 규제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반스파이법을 통해서 미국 기업을 길들이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달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시장 진입 장벽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강압적인 행동과 관련해서는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그 반도체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동맹국 이익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타협이나 양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디리스킹과 관련해서는 다변화하는 측면이지 중국을 경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테러 자금 지원 차단 문제, 기후변화,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도 좀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간다고 말씀을 딱 하셨을 때 네. 그때 생각났어요. 2달 전쯤에 왜 아세안이랑 G20 때도 안 갔잖아요, 결국에. 그쵸. 근데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 시진핑 주석은 가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이동하고 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안전?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하다. 근데 그때가 생각나던데 이번에는 좀 조율이 잘 됐나 봐요. 네, 이번에는 조율이 잘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인도의 G20 정상회담은 국가 주석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도가 브릭스 회의에서 중국이 주장했던 회원국 대폭 확대에 제동을 걸어서 불쾌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경 분쟁을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남아공의 그 브릭스 회담이 열렸을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의 중국 행사 인원을 좀 받아들여 달라. 네. 그리고 다 외교 여건을 좀 소지하게 해달라. 그리고 네. 호텔 2동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그 인도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는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늘 신변 보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 때였습니다. 이때 홍콩 경찰 3분의 1을 자신 주변 쪽에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2개 호텔을 전부를 빌려서 옥상에는 모두 저격수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24시간 헬기로도 공중 경호뿐만 아니라 방독 가스, 방탄용 맞춤 차량까지 제공을 하면서 암살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뭐 뉴델리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변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면서 방문을 좀 취소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뭐 5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미국에 파견이 되고요. 또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호텔도 많고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들에게 샌프란시스코를 보여준다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중국 화교들이 처음으로 서부 그 철도 공사를 맞아요. 하면서 인부로 왔기 때문에 맞아요. 뜻깊은 장소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대폭 신변과 관련된 양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번 샌프란시스코 에펙 참석할 때도 그러면 호텔 2개 동 빌리고 할까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도로 뭐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좀? 네, 시 주석 같은 경우는 늘 암살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시진핑에 대한 암살 시도가 12번 있었고요. 예. 뭐 내부적으로는 16번 이상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늘 잠자리가 바뀌면은 설친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고요. 가위에도 자주 눌리고 또 복통을 좀 호소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좀 호텔 그 2동을 빌렸던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폭 경호원들도 늘렸고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던 가구 세트라든지 식기, 매트리스, 카펫, 카텐까지 전부 중국에서 공수해 와서 자신의 스위트룸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암살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고 잠자리를 설치기 때문에 이런 그 과민 그 반응이 나타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보여주진 않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은 최고 지도자가 외유를 했던 그러니까 화곡봉이라든지 짜오유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 방문을 마치고 나서 그 직후에 그 권력을 상실을 해서 실각했었어요? 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외국 방문 꺼리는 속내가 아무래도 암살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정치 권력을 뺏기지 않을까, 누가 뒤에서 자신의 뒷담 까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걱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안 온다. 몸이 좀 화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조금은 이해가 돼요. 불안해서. 예. 근데 좀 과하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도 좀 잠깐 해볼게요. 지금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인 거고, 지금 이제 미국 주도의 이 경제 협력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지 요거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IPF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주창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경제 체제 국가들이 모이는 중국과 관련된 그 모든 공급망들을 좀 탈출하는 이런 그 경제 모임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4개국 장관들이 좀 모여가지고 무역 확대뿐만 아니라 클린 경제, 공정한 무역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5월 달에 공급망과 관련된 합의가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반스파이법 활동을 좀 본격화하고 되기 시작했고요. 중국을 떠나는 그 애플 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폭스콘에 대해서는 뭐 세무조사나 토지 이용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무래도 IPF가 영향력이 더 커지고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참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뭐 전방위적인 압박도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중국 사업에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에서 회담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근데 앞서서 IPEF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 중국이나 미국이 합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답이 쉽게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관련해서 이거 지난주에 한번 이 얘기를 하셔갖고 굉장히 히트를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좀 무슨 얘기지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셨을 텐데 굉장히 구하고 싶어요. 추배도 구하고 싶어요. 이게 중국의 고대 예언서 저걸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봤어요. 이거를 봤는데 정말 말씀하신 게 이게 뭐 일리가 있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재밌다 일단. 맞아요. 시진핑 관련해서 미래 중국 모습을 추배도에 담겨 있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고, 좀 복기를 해보면 이제 그러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 국제관계에 대한 어떤 예언도 좀 있나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본 방송을 하기 전에 그 예언서들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미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고요. 투자의 그 절대적인 그 참고 지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 전의 그 예언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실현될지 여부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추배도에 보면은 개문년 토끼띠에 관련된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면이 오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1장이 우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43장이 대만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토끼띠라면 1999년, 2011년도 있는데 그때도 있지만. 시기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이 딱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나오는 그 예언을 보니까 미인자 설해, 조중일 평안, 그리고 장궁 제지, V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미국인이 서쪽에서 온 뒤에 한중일이 평화로워지고 긴 화살이 서로 향해 배치된 상태지만 더 이상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를 그 토키티의 예언과 비슷하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미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 아니면은 자넷 앨런처럼 미국의 그 여성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쓰여 있고요. 이 뒤에 일련의 대화가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 관계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추배도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예언은 뭐 한국 전쟁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중국의 그 추배도로 썼던 이승풍 원천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무대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중화 사상에 추천했는데 한일로 표현돼야 될 부분들은 한중일로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번 평화와 관련된 한중일 그 삼국의 대화를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최하면서 평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아닌가 국뽕스러운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특히 그 장궁을 보면은 예. 그 지금의 장궁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데 예. 지금은 서로가 배치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합의될 군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우발적인 사태가 군사 충돌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이런 협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사일과 군축과 관련된 군축 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미사일이 더 이상은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여기서 점진적인 안정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모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나아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게 해석한 거는 소장님 해석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 근데 이게 추배도 쓰여진 게 2000년 전이면 그렇죠. 2000년. 진한시 때 아닙니다. 당나라 시대인가요? 태종이 그 정도 되겠네요. 그 당 초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당태종이 한 630년 전후에 이제 네. 이 태학감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저술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요. 예. 기후의 그 역대 그 왕들 또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뭐 송나라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보면은 이를 이용해서 그 자기의 정치의 그 정당성, 측천무 같은 경우 반대파를 숙춘하는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읽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문해 불출을 금지시켰던 책입니다. 그렇군요. 2000년 전에 200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날 때 또 특별히 이제 좀 의전에 조금 신경 썼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그런 내용까지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네, 놀랍게도 시진핑의 그 미국 방문 시에 연회장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그것도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또 이후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상황까지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조금 주관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한번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에 보면은 정상 환영 연회장과 관련된 일행글에 보면 서양 여자 그 비파선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선녀 같은 서양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과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역과 관련해서 실크로드가 개척이 됐었고요. 이때 중국에서는 각종 그 문헌이라든지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서양 여성. 그러니까 비파가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눈이 파랗고 그리고 갈색 머리에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양귀비와 같은 사람을 최고의 미인 선녀로 봤는데 예. 이게 그대로 이제 나와 있고요. 이행을 보면은 교교 의장색 경선이라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뭐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여기에 보였을 때 앞부분에 달 밝을 교자를 2번 썼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는 파티 드레스를 입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명을 보면은 정상회담 뒤에 중국의 그 상황을 묘사한 부분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커다란 병고가 생겨서 정부와 일반 국민이 모두 힘들어진다 하는 차시 흔적고 조시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회색 코뿔소 출현으로 인해서 예. 뭐 중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뭐 현재 중국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3천만 개 이상이 매년 도산을 하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노인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적 고통이 중국인들에게 고스란히 표현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 사행이죠. 요랑 군시 100만 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혼란이 찾아오게 돼서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상당한 애를 먹는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헝따나 비구인에서 초래된 기업들의 그 유동성 위기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뭐 천안문 사태와 같은 백지 시위라든지 또한 그 백지 이런 그 민중혁명이 일어나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그 충격은 예고편에
그치고요. 앞으로 찾아올 중국의 현실은 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그 해석을 해드릴 제43장 이후의 상을 보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재미있는 그림을 지금 보시면은 제42장의 사파에는 활을 발밑에 둔 피파를 든 그 여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여성 발밑에 토끼가 있는데 토끼는 올해 토끼해를 그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을 해서 군사적 긴장감이 점차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한 대만 쪽에 그 이런 추배도와 관련된 그 유튜브들, 그러니까 방송들의 그 조회 건수들이 지금 100만 건을 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예. 뭐 이 추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네, 돌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가 뭐 홍콩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서도 지금 상당히 얘기가 20만, 아니군요. 30만 건을 기록할 정도 추배도가 예.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화살과 관련해서 대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도 음력으로 토끼띠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 총선거가 있고 나서 대만 대선이 있고 나서 평화 회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앞으로 30년간 중국 경제나 상황이 좀 안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이 추비도 예언대로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나올 대만 문제나 국제 문제 그리고 중국의 그 IT와 관련된 그 산업들의 상당히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지 않을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의 상황이 예언 사항이 그대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상 추배도에 대한 해석은 조영천 소장님 버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정합적이라고 할까? 재밌어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게 신기해요.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저희 듣겠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